저에게 할아버지는 아마도 저에게 모든 것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모셔서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이제 할아버지 종교를 가진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생활하셨는데요. 이제 아버지 따라온 게 제가 한 2살 정도쯤 돼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출생은 저는 여기 안양은 아니고 저는 이제 종로에서 났는데요. 저희 종로 통인동이라는 데가 저희 이제 할머님이 할아버지가 이제 거지가 된 할아버지하고 이제 생입을 해서 이제 한국에서 와서 이제 삭발질하면서 독립자금 그나마 독립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오신 집이 예전에 그 윤보경이라고요. 그분이 이제 할아버지 제자였는데 그분의 아드님이 윤형섭이라고 YS 때 교육부 장관 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무당기념사업회 이제 회장이 다시 이제 되셨는데 그 윤형섭 선생님이 이제 어린 시절 그다음에 그 아버지가 살던 곳이 종로구 통인동 189번지였는데 그 집에서 저희 할머님이 이제 몰래 기숙하시면서 새빵 하수꾼을 치시고 또 어디 김현수라고 하는 그 고무공장에 나와서 여공 노릇도 하시고 이제 그러던 그 기거하던 곳이 종로구 통인동 189번지인데 128번지인데 그게 이제 저희 본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어찌 보면 남양주에 이번에 남양주 시장 되신 분이 남양주에 그 사적을 복원한다고 대흥사라고 하는 절과 주변에 한다고 한 100억 들여가지고 남양주시에서 이제 건물을 샀다고 해요. 땅을 샀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이제 저희 둘째 할아버지 이시영이 이제 넷째 다섯째고 둘째 서경장에 이제 집이 있었던 곳인데 그곳에 이제 그곳 중심으로 해서 사적지를 복원하겠다고 이제 남양주시장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옆에 있던 그 이종찬 의원이 무슨 얘기가 있길래 그 서경장이 뭐 8구간 땅이 옛날에 현재 시가로 600억이라고 하시는데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했는데 요새는 뭐 인플레도 없나 봐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69년에 40만 원으로 그게 이제 한 600억, 69년 600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69년 600억이니까 한 대략 뭐 땅으로 하면은 6조가 넘는 거고 뭐 속값으로 하면은 뭐 얼마 되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 남양주 시장이 조관의 시장이 아유 무슨 소리입니까? 거기가 지금으로 따지면 100조입니다. 100조 그러더라고요. 이제 땅값이 많이 올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곳을 이제 다 처분하고 가셨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제 또 명동 앞에 그 을지로 재개발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서울 출신의 이제 독립운동가가 몇 없습니다. 보니까 지금 윤봉길 선생님과 김구 선생님 기념관은 이제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래서 유당 선생 기념관을 하나 서울시에서 하나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러는데 제 땅값이 워낙 올라서요. 을지로가 땅값 한 평이 한 2억 된답니다. 2억 시대인데 그러니까 한 100평짜리 해도 200억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는 거기다가 어떻게 저희 힘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명동 땅을 안 팔고 하셨다니까 그 땅이라도 좀 찾아서 할까 이런 생각이 됐습니다. 아니 이게 아니라 이제 말씀드려본 그 을지로 입구역에서부터 을지로 입구역에 이제 그 옛날 동아투금 건물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외환은 본점, 그래서 이제 은행연합회, 이렇게 YMCA 그리고 이제 명동성당 여기까지가 한 10,000평 가까이 되는 모양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여기 군데 이제 그 여섯 형제분의 땅이 있었는데
그건 사실 이제 팔지 못하고 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불경선인의 땅이기 때문에 이제 토지조사 사업 때 다 이제 몰수당했죠. 그래서 그쪽에 이제 뭐 은행 공공기관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은행연합회, 또 YWCA, YMCA, 또 뭐 YWCA, 그다음에 또 뭐 아무튼 공공성의 그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는데 그 앞에 이제 아마 조그만 귀퉁이에 그 여섯 형제분의 기념하는 이제 뭐 기념비 같은 게 하나 들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것도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우리가 늘 썼던 본적이 종로구 통일동 128번지에서 그게 옛날에 그곳에 어디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윤영석 선생님 집에 새빵살이 그것도 새빵도 거저로 무상으로 하던 그 집에 이제 그 할머니가 사신 걸 근거로 해서 이종찬 씨도 본적이 128번지, 이종찬 씨의 아버지도 128번지, 저희 아버지도 본적이 128번지 다 종로구 통일 128번지 고 새빵 사는 집이 이제 저희였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이미 이제 예전에 가졌던 이제 그 모든 재산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저희 그 할아버지의 그 일가가 제가 그래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번에 100주년 하면서 야 이게 정말 나도 식민지 백성이었구나 이런 걸 이렇게 아직도 모르다가 이제야 알게 되다니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거기에 노론, 소론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도 보면 집안에 이제 노론, 소론 이런 것들이 많이 분류가 돼 있어요. 지금 어찌 보면 자유한국당, 우리 민주당, 또는 정의당 뭐 이런 당보다도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연원이 되어 있는 조직, 세대를 이어가면서 온 흐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색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는 소론이었답니다. 근데 보니까 그때 당시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나라의 이제 계속성을 위해서 이제 일제에 어떻게 보면 투항을 해버린 거죠. 그때 이완용의 논리는 나라는 일단 망해도 우리 왕조가 살아야지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에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명분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말이 이완용 그 뒤에 하는 행색으로 보면은 아주 거짓말 같지만 그러나 그때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였습니다. 왕이 중요했습니다. 왕이. 왜냐하면 조선 왕조 400년을 지킨 그 지혜는 그야말로 왕조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왕조와 그리고 그 왕을 떠받치고 있었던 여당인 노론은 전부 투항했습니다. 근데 실제 열에 일명 없이 투항했어요. 나중에 김가진 선생 같은 분은 투항했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우리 노론과 왕조 때문에 투항했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상해 임시정부로 와가지고 국무령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분이 이건 한일운동가다, 독립운동가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 지금 많이 있는데요. 아직 못 되고 있죠. 그런데 실제 소로는 신나게 비판하고 싸우는 게 일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소로는 한 명도 투항한 적이 없습니다. 은사금 받은 적도 없고 자금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걸 보면 글쎄 물론 그때 편한 지위의 정치를 하는 게 노론이었는지 모르지만 좀 조직적 결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노론 중에서도 아주 참 극악무도한 놈들도 있지만 그러나 노론 왕조 중에서 어쩔 수 없이 왕조로 이제 일본을 투항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절반 정도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역사들의 연구를 우리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애들이 색칠을 다 해버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얘기하면 다 그냥 식민지 투항이고 지금 마치 우리가
약간의 진보적인 얘기를 하면 나쁜 시기에 되면 다 종북이 돼버리듯이 토론이 불가능했죠. 그러니까 토론은 편하게 사실은 다 투항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침 운 좋게도 저희 집안은 소론이었기 때문에 있는 재산 다 던지고 또 만주로 넘어가는 게 편한 이제 시기였는데, 그러나 노론은 그래도 왕을 지켜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내국노라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좀 썩 좋지 않은 사람이겠지만 더 좋지 않은 건 아니었다 이거죠. 그때 당시에도 노론 그러면 두 가지 종류가 있었던 거죠. 노론 그러면 나쁜 놈과 더 나쁜 놈. 그 두 가지 종류밖에 좋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지금 이제 국회의원을 좋은 국회의원이라고 얘기해서 아무도 없잖아요. 국회의원은 나쁜 국회의원과 더 나쁜 국회의원은 나눠지잖아요. 그 듯이 그 당시에 노론의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어떻든 간에 이쪽 이 명문이라고 하는 지금 좀 운이 좋아서 노블레스 우물제 상징이 됐던 이쪽 우리 우장 선생의 일가는 실제 뭐 장사에서 번 재산이 아니고요. 다 사액으로 뭐 왕으로부터 받은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산은 어찌 보면은 나라가 망하면 필요가 없는, 나라로부터 받았는데 그 야당 소론이 지금 내 재산 지키겠다 그러면 야당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필연적으로 다 던질 수밖에 없는 재산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재산은 지금 뭐 600억이 6조 원이 6조 원이 그 앞에 말씀한 거는 그거는 다 이제 농담 같은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명동 땅도 실제는 그런 국가로부터 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 당시 국가를 지켰던 야당 정치인으로서 명망을 다 얻었던 분으로서 그 재산은 결국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재산이었던 거고요. 그거를 이제 이시영 선생과 이승만 선생 두 분 사이의 대화에 나옵니다. 어떤 분은 나주나 이런 데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2대 직선 때 그 이시영 선생도 대통령 후보로 같이 경쟁했다고 하는 기억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 대통령 선거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뭐 형편없이 깨졌죠. 이승만이 100표라면 이시영은 한 20표나 30표 정도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시영 선생에게 회유하기 위해서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신들 다 땅을 다 놓고 왔는데 그거 좀 내가 좀 찾아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이시영 선생이 거절. 이거는 이미 그 시기에 나라 망했을 때 우리가 다 던지고 한 땅이라 우리는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다. 찾을 생각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뭐 변호사 할 때도 그런 말씀을 아버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걸 뭐 소송으로 해서 뭐 찾아보자 말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저는 그냥 속으로 넘겨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라에 던진 그 나라의 어차피 나라의 재산으로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될 이제 그런 땅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분들이 구도를 잡은 것은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아주 용이 주도한 넷째, 첫째, 둘째, 여섯째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여섯째 형제 중에 넷째가 이회영 선생인데요. 이회영 선생이 여러 가지로 그때 시대에 좀 명리도 밝고 국제 정세에도 밝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분이 한 역할은 1907년에 그 해양일사 사건에도 이제 주도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 그거를 안 했으면 차라리 이상설 선생이 보제 이상설 선생이 만약에 이 해방공간까지 살아남았다 아니면 그 뒤까지 살아 계셨다면 저렇게 이승만의 독주를 이승만의
참 인물성이나 모든 면에서 다른 분에 비해서 굉장히 차별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승만의 그 독주를 그래도 적절히 제한하고 또 어떤 부분 이승만을 또 이승만답게 하거나 아니면 이승만을 물리치거나 할 수 있는 그 인물이 바로 해암일사 사건의 그 정사였던 도제 이상설입니다. 근데 이상설을 사실 왕과 사이에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이유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상설 선생을 해암일사 사건으로 보내는 일 때문에 사실 이상설은 사형 선고를 받고 다시는 국내에 들어올 수 없었고 브라디보스톡에서 그냥 쓸쓸하게 돌아가시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참 그런 거 보면은 국제 정세는 밝았지만 그러나 그 한 일들이 더 이상 하기 어려운 개인으로는 하기 어려운 국가적 대사를 이제 시도하다 보니까 희생이 컸다는 거죠. 희생이 뭐 자기 재산 날리고 이런 거야 뭐 희생은 아니겠지만 잘못 판단해가지고 일을 실패해서 그 다음 시기에 아니면 다다음 시기에 좀 더 역할을 해야 될 적절한 플레이어 론에 의하면 이상설 선생은 너무 일찍 투입이 된 겁니다. 역사상. 그래서 이영훈 선생은 고생하시다가 그 뛰어난 분이 이제 그 쓸쓸하게 돌아가시고 그분은 돌아가실 때도 철저하게 자기 귀품, 자기 뼈, 혼까지 다 아물강에 다 던져버리고 나의 흔적을 남기지 마라. 이상설 선생이 그런 분입니다. 그 이상설 선생이 서로 이렇게 편지했던 것을 사실은 저희 그 할머니가 그걸 보관하고 계셨는데 거기에는 이제 할머니와 저 이상설 선생과 이혜영 선생 간에 서로 사상 논쟁도 하고 뭐 이런 편지였답니다. 제가 그때 두 가지를 할머님이 아쉬워하던 게 그거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경희대. 경희대가 신흥대학이었는데 이제 경희대를 받기 위해서 그 과정에 있어서 아쉬워하는 그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때 이상 선생의 그 글들이 벼락각장이 있었는데 이제 마적이 들어와가지고 저희 집을 급습해가지고 이제 할머니는 총 맞고 할아버지는 튀고 뭐 이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불을 질렀는데 그 불을 지른 곳에 화재 더미로 나간 게 그 이상도 선생과 할아버지가 서로 편지했던 이상도 선생의 글. 그 이상도 선생의 유일하게 남은 생각과 사상 이것이 이제 불덩이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이제 저희 집안에서 큰 아주 아쉬운 일이었던 건데요. 그 이상도 선생이 그렇게 됐고 그러나 이후에 이제 원세계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의 그 황제로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원세계가 조선에 오면 한 3번 정도 왔는데 2번을 그 할아버지 그 북촌 지금 이제 명동성당과 뒤에서부터 하는 그 명동에 원세계가 거기서 묵었답니다. 원세계가 보통 한 2개월 정도를 이렇게 데려와서 이제 위세를 등등하게 하고 이제 돌아갔는데 그래도 친구로 만났던 것이 이제 이회영 선생이었다고 해요. 이제 원색에서 그 양반이 이제 도움을 줘서 이 서강도 지역에 한 100만 평 정도의 땅을 이제 빌리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경학사와 신흥강습소라는 걸 만들게 되고요. 신흥강습소는 이제 1920년에 이제 10년 뒤에 신흥무관학교 이름을 개칭하면서 이제 내년이면 이제 100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흥무관학교로 이제 그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에 이제 실제 전사를 키워낸 신흥무관학교는 이제 내년 100년이 되는 그 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흥무관학교 또 해암일사 사건 그리고 또 지난번에 이제 임시정부 100년을 저희 의원들이 재연하러 갔었는데요.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1919년 4월 10일에서 11일 사이에 하루 종일 그러니까 밤새고 밤 10시부터 아침 10시까지 12시간 동안 그때 참 거대한 일을 했습니다. 물론 뭐 임시정부가 나라 뺏기고 정말 서러운 중국에서 한 일이지만
그때 한 일은 하루 종일 한 일은 저희 국회에서 한 몇십 년 동안 싸우면서 한 일보다 더 훌륭한 대단한 장엄한 일을 했죠. 그게 이제 첫 번째로는 국호를 정했습니다.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의 국채를 정했습니다. 민주공화국이라고 분명히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함 이렇게 한 1조가 나옵니다. 실제 우리 요새 애국가 잘 안 부르는 분도 있는데 노래는 부르지만 가사는 있지만 그 노래를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안익태 선생이 작곡한 애국가가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좀 있는데 그런 내력이나 역사나 이런 면에서는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만큼이나 노래 많이 부르는 게 우리 촛불 중국 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그 노래 아닙니까? 그 노래 하루에도 한 100번씩 불렀어요. 그때는 노래도 좋고. 근데 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함이라고 하는 게 그때 1910년 4월 10일에서 11일 사이 밤새고 채택한 초대 헌법, 첫 번째 우리 헌법, 대한민국 헌법을 헌법이라고 안 하고 임시헌장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이름이 멋있습니까? 겸손하죠. 정치인들이 아직은 우리는 임시다 이거죠. 나라도 뺏겼고 그래서 우리는 헌법이라고 못했습니다. 임시헌장. 그래서 저는 임시헌장이라고 해서 그냥 하나의 서론문 정도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배웠어요 또. 근데 그게 헌법입니다. 첫 번째 헌법의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함. 그래서 2조서부터 그때 실제 그 시대에 1919년 4월달 그때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을 쓴 나라는 없습니다. 처음이에요. 세계 최초입니다. 그거를 우리 그때 29분의 초대 의원들이 그걸 작성하고 채택했다는 거. 그리고 또 여러분 이제 우리 여기가 시의회고요. 의회 다음에 도의회가 있고 국회가 있지 않습니까? 시의회라고 그러지 여기 국회라고 안 하고 또 여기를 또 일반 우리 시의회니까 뭐 시티 카운슬일 수도 있고 또 팔러멘트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다 이제 민의의 정당이 아닙니까? 근데 지금 유독 제가 왜 국회 그러나 국회 이름이 국회라고 하는 말이 조금 구태연해 보였어요 저는요. 그리고 좀 클래시컬하기도 하고 조금은 좀 냄새가 이렇게 약간 좀 너무 인습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임시헌장 10조에 국토가 완전히 회복된 후 1년 이내에 국회를 구성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논쟁거리가 많습니다. 우리가 국토 완전히 회복됐습니까? 헌법에는 한반도 전체를 부속도서까지 해서 한반도 전체를 우리 국토로 보지만 지금 우리가 국토가 완전히 회복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때 그 국토를 우리 한반도를 더 넘는 범위까지 썼다고 하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분들이 종횡무진 달리던 그 독립운동하는 장소는 서간도, 북간도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였거든요. 그리고 그 이시영 선생의 감시만호라는 책을 보면 한사군이 여기 평양이 아닙니다. 저 유하현까지 포함되는 만주 강토를 사실 우리 조선의 영토로 봤습니다. 고조선의 영토로 봤어요. 그래서 명시적이진 않지만 어떻든 간에 10조에 대한민국 국토를 회복한 이후에 완전히 회복한 이후 1년 이내에 국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게 임시국회일 수도 있어요. 아직 우리가 국토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 열망이 헌법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헌법에 보면 우선 첫 번째로 저희가 지금 가장 갈망하는 통일, 우리 국토가 완전히 회복된
일단 첫 번째가 국토 회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국토 회복 안 했잖아요. 더더군다나 회복되지 않은 나라끼리 지금 싸우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 다 이 2차 세계대전 때요. 스스로 극복해서 전쟁을 방지하는 일본 평화법 만들었죠. 중국, 유럽은 EU에 보면 EU의 첫 번째 설립 취지는 평화, 전쟁 금지가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EU 최고의 목표였어요. 근데 우리는 국토가 회복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아직 거기에 각성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와서 지금 이제 평화, 국토 통일에 대한 생각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 지방선거를 이제 보면서요, 이것저것 다니면서 우리 국민들이 통일 이전의 그 평화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컸다는 것을 잘 모르실지 모르겠어요. 느끼셨습니까? 이번에 제가 그 부산에 오래 있었어요. 이번 지방선거 부산에 좀 있었고 울산에도 있었고 경상남도 쪽에 있었어요. 그때 도대체 이게 이런 선거 내 살아서 그냥 이런 선거도 한번 치러보네.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부산의 구청이 16개 구청이었었죠. 16개 구청이 뭐 수영구, 뭐 해운대구, 뭐 이렇게 북구, 동구, 서구, 남구 이래가지고 16대 구입니다. 지금 역사 이래 우리 민주당이 하나의 구청장도 당선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명이. 근데 이번에 16개 중에서 몇 개 됐죠? 13개. 13개 구청장이 우리가 싹쓸이 해버렸어요. 민주당이. 또 울산은 동서남북에다가 울주까지 해서 5개입니다. 5개 구청장이 있어요. 울주하고 동구청, 남구청 이렇게 5구청이 있어요. 제가 울산에 이제 벌써 20년 중에 한 100번을 갔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우리 민주당은 4위예요. 1등이 한나라당, 2등이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에서 이어지는 이제 뭐 통진당, 또 정의당도 있죠. 그 다음에 3위 무소속, 4등 민주당. 그러니까 우리 기초의원 이제 중선거제를 하니까 3명을 뽑는데도 안 돼요. 우리 민주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민주당이 할 수 없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가면 돼요. 민주당인데. 그리고 4등이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무슨 구청장을 한 명 뽑는데 될 리가 없죠. 4등인데.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싹쓸이. 동서남북의 울주군까지 싹 다 민주당이 다 됐어요. 경상남도 물론 김경수 지사가 열심히 잘해서 공헌을 세웠습니다만 거기도 3분의 2 도의원들이 3분의 2가 우리가 다 싹쓸이 해버렸어요. 뭐 자치자체를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는데 울산처럼 때 싹쓸이는 못했습니다만 그게 평화에 대한 열망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 찍어준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뭘 펴준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야말로 어찌 보면 트럼프 잡아뜨려가지고 그 완전히 그냥 평화 문제를 일단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저도 그때 그냥 깜짝 놀랐어요. 감동해버렸어요. 트럼프가 갑자기 바뀌어버렸어요. 트럼프 우리한테는 참 어려운 문제인 줄 알았더니 야 이거 어떻게 저렇게 됐지? 상당히 그때 시기에 우리는 국민들이 감사합니다. 물론 지금 많이 좌초되고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만 방향을 섰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분명히 그 방향이 가는 방향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고 국민이 그렇게 열망하는 방향인데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나 이제 서로 담당자들의 생각들을 좀 맞추고 이런 데 필요한 이제 시간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이번 지방선거 때 우리가 확인한 거는 정말 그거 하나는 귀중한 겁니다. 야 이게 한강이라는 소설가가 뉴스
뉴욕 타임즈에 기고한 글도 그게 이렇게 참 극작 소설가가 쓰면 이렇게 감동적으로 쓰는구나. 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쟁을 피하려고 하는 우리의 전쟁 속에 벌써 한 70여 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전쟁에 대해 얼마 전에 또 북한이 또 미사일 한번 빵 쏘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흔들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전쟁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만 어떤 특별한 전쟁론이 열전, 냉전에 우리가 이제 희생양이 돼서 벌써 우리가 보낸 시간이라는 게 너무 힘들어. 이거 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여론조사 요새 많이 합니다만 이 평화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그냥 우리 실생활에 다 들어있어요. 정치생활, 문화, 사회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저는 저 대통령제요. 이 대통령제가 이렇게 그 심층 면접을 해보면 사실 국민들이 대통령제를 그렇게 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다 대통령제 원하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저는 이 전쟁 시기에 가장 효과적인 공원 체제라든지 응급 체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정치 체제를 아직까지 국민들은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제가 찬성해 주는 겁니다. 아니 이게 아니라 지금 대통령이 이 평화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최근에 가장 진일보된 진전을 그야말로 위대한 전진을 했어요. 위대한 전진을 한 이후에 지금은 이제 국민들에게 또 약간의 그 냉각기를 갖게 되고 또 냉각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잘못하다가는 옛날에 우리가 지방선거 때 준 어음내놔 유럽판이에요 지금. 다음번 이제 총선거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요. 옛날에 했던 거 다 일단 원생하고 있었으니까 내놔.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정말 신념을 가지고 정말 이번에 저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정치 인생에 있어서 사실 이 정도의 진전은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야말로 위대한 전진을 했습니다. 이것이 뺏기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실망시키지 않도록 국민들이 가는구나 진짜 이게 가는구나라고 하는 또 한 번의 확신을 우리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줄 수 없으면 같이 해줘. 사실 경제 문제 그거는 또 한 2년 정도 우리가 뭐 이런 새로운 과학 기술에 우리가 이제 인재를 양성하는 방법도 좀 바꾸고 또 뭐 지금 최저임금 너무 높다고 그러면 좀 속도 조절하고 그거는 다시 나갔던 것이 이렇게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이 평화 문제 이거는 정말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제일 많이 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하는 힘과 뜻이 이거를 해내는데 충분히 효율적인 블루오션이 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만약에 이때 실패하고 잘못하면 우리 망고 역적이 되는 거예요. 실제 역적이 돼 있었어요. 예전에 국민들의 그 역적 그것은 1994년에도 있었습니다. 제네바 협정 때 보면 경수로 지금 경수로 우리가 한 4주 정도 썼어요. 근데 그냥 북한에 터덜터덜 남아 있습니다. 7대 3대 7대 2대 1로 해서 우리가 7, 미국이 2, 일본이 2, 미국이 1 해서 1은 물론 이제 중위를 내는 거였고요. 나중에 일본은 어느 시기에 현금을 주는 거였고 우리 7은 가가지고 우리 국민 기술자들이 다 나가서 평화적 원자로 경수로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그때 그게 크기가 와트가 420만 그래서 인천 사이즈만 거였습니다. 인천 사이즈. 그때 시절에 1994년에 우리가 인천 쓰는 것만 만한 거를 해주기로 했는데 그거는 북한의 전체
전력량의 2배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 인천의 반밖에 안 되는 거죠. 인천의 반밖에 안 되는 이제 사이즈의 경제 구조입니다. 북한은요. 그런데 그걸 해주고 했다가 다 망가졌잖아요. 부시 때다 이거 원상회복 싹 다 끝났습니다. 그때 그거는 어찌 보면 김영삼 대통령은 거기에 올인하지는 않았어요. 김영삼 대통령은 그냥 반대했어요. 오히려. 우리 갑자기 왜 우리가 칠부담하냐 이러면서 실제 그분이 블루오션에 쓸 수도 있었지만 이 평화 문제, 통일 문제가 그렇게 대통령에 떨어져 있는 가장 최고의 지상 목표라는 걸 인식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망하니까 망한 것의 이유는 김영삼 대통령도 일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효과는 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국민이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올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올인해야만 돼요. 이 평화를 우리가 이 시기에 우리가 얻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동안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게요.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EU 전 1조가 뭔지 압니까? 전쟁 방지가 첫 번째 전쟁을 우리가 피해야 된다라는 목적이 EU의 첫 번째 취지예요. 일본 평화헌법이요. 이제 아베가 지금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 전 세계 확대라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당나라보다도 더 큰 영토를 가진 중국이 중국 내에 어떻습니까? 완전 평화롭지 않습니까? 일본 범부 받고 싸우던 일본도 다 평화해요. 유독 지금 OECD에서 이 동북아뿐 아니고 OECD 국가 중에서 전쟁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죠. 그냥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전쟁을 겪으면서 전쟁에 우리가 적응돼서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좋아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많은 걸 천만에 왔습니다. 전쟁이 더 이상 이렇게 국민들이 견뎌낼 수 없는 고통이에요. 이거를 우리 정치 쪽에서 이걸 이렇게까지 왔는데 만약에 유턴하고 이제 그야말로 실패한다면 이제는 다시 이런 시기가 오기도 참 어려울 뿐더러 더 이거를 이제 국민들의 힘을 모아서 열망 그 평화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도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저희 대통령이 저러고 있는 저게요. 정말 저게 그냥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저게 만약에 저렇게 해서 계속 나가야지 안 나가면 우리는 그냥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는 무너질지도 몰라요. 다시 다 죽어버리고 다시 죽어버리고 새로운 정치 만들어라 이렇게 할 수는 모르고 그런 데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걸어서 몇 개 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상에서도 이 평화나 안보, 나라의 그 위기, 그다음에 남북 문제, 평화 통일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설득했더라도 우리가 이 시기에 무조건 독점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무리일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 그게 이제 독일의 얘기입니다. 독일을 보면은 아주 깨끗하게 브란트가 깔아놓은 멍석에 사실 헬무트 콜이라는 사람이 딱 앉아서 통일한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깔아놓은 멍석을 이명박 대통령이 그대로 이어받은 상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독일 통일은 불가능했던 거죠. 그걸 본다면 우리도 이제는 이걸 독점할 것이 아니고 온 정치 세력이 이 힘을 합해서 통일과 분단과 이 평화의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강력한 문제 제기가 나올 때가 됐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떤 건 다 양보해. 이거 따라오기만 하면 다 줄게. 명예도 주고 성과도 주고 다 줄 테니까 너희들 와.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민족의 이 거대한 평화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번에 해야 된다. 1년 안에, 2년 안에.
아니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안에 최소한도의 평화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이제 이전에 안중근 선생 또 김구 또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임시정부 29분 그분들이 공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몰랐어요. 그걸 보면서도 아 이게 이렇게까지 이분들이 하나의 국가, 하나의 조국을 그렸구나. 하나의 조국 아니면 나라가 독립됐다고 보진 않습니다. 김구 선생이요? 김구 선생이 결국 목숨 바친 게 분단이 되는 거는 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해서 목숨을 던진 겁니다. 실제 그분이 그 32년에 윤봉길 요 얘기 조금 재밌게 저 시간이 좀 몇 분까지죠? 시간 많이 주셨는데 벌써 막 써버리면 안 되는데. 예, 오늘은 그냥 여기 와서 이렇게 안양도 즐기시면서 이종걸 재롱도 좀 보시면서 에이 뭐 어차피 네 시간 네가 알았어 뭐 이렇게 해주시면 좀 보통은 이제 20분, 30분 어디 가면은 뭐 1시간 제가 제일 많이 받은 게 어느 우리 고등학교 가서 강연을 할 때 1시간 받았는데 뭐 이러는데 오늘은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예? 그냥 하는 거지 시간도 없다는 10분 쉬고 할까요? 이런 건 장기화되는데 이게. 그냥 살짝 그 화장실 갔다 오실 분 그냥 살짝 이렇게 갔다 오시면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물변이라 하더라도 제가 지구력은 강합니다. 저희 저 헌정기념관 가시면요, 제가 영광스럽게 어떻게 김대중 대통령 옆에 제가 앉아 있어요. 헌정기념관 한번 가요. 국회 헌정기념관 이제 가시면요, 여기 의장님들 초대부터 쭉 사진 있고 그 맞은편에 이제 한 전체 안에 그래도 제법 크게 나옵니다. 김대중 선생님 딱 옆에 있고 그보다 좀 더 못생긴 이제 이종걸 딱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김대중 선생님 5시간 최장 연설을 깨고 12시간 30분 해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네스북에 누가 신청했답니다. 그래서 제일 끈질긴 놈이죠. 그러니까 질긴 놈, 그냥 아주 지겹게 질긴 놈 12시간 30분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환정기념관 한번 꼭 가시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그니까 그때 그러더라고요. 야, 너 그때 오줌을 쌌지? 그러더라고요. 조금 이따 전화해. 네? 오줌이 안 마려워요. 긴장이 되니까. 예, 그래서 물을 안 먹었죠. 물을 먹으면 이제 땀으로 나니까, 땀이 나니까 이제 오줌을 안 마렸더라고요. 12시간 반 동안 그냥 오줌 막 이렇게 저도 전립선이 썩 좋진 않은데 잘 때 한 번에 그냥 자지 못하고 중간에 자꾸 깨는 거는 우리 비뇨기과 하는 친구가 그건 뭐 전립선 별로 안 좋은 거라고 그러는데 늘 그런데 그날 어찌 됐는지 뭐 12시간 반 동안 전혀 그 소변의 그 욕구가 없었습니다. 그냥 계속 떠들었는데요. 근데 김구 선생님도 말이죠. 김구 선생이 실제 32년 4월 26일 날 우리 안중근 선생하고 이제 공모 확장이 된 거죠. 그래서 안중근은 이제 윤봉길 선생이 24살입니다. 24살이면 그래서 제가 국절을 살았는데 국절이 뭐예요? 국절이 아니라 거의 트리플에 가까운데 근데 윤봉길 선생의 그 떠난 모습서부터는 정말 이게 정말 이게 60대의 어떤 그 장수보다도 더 멋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얼마 전에 그 윤봉길의 찻잔이라고 했는데 윤봉길과 부인과 이제 생리를 근데 그때 보면은 이제 이미 히라카와 요시노리를 이제 머리 넘겨주면서 이제
이제 집사람과 생리를 했습니다. 예산에서 생리를 할 때 그때 그 사모님이 24살인데도 사모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7살 사모님이 물을 한 사발을 딱 떠주니까 이건 윤주경 씨의 얘기입니다. 전에 동지기념관장 하셨던 윤주경 그게 이제 그 장녀입니다. 장손 그러니까 손녀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이제 큰 손녀 물을 떠주니까 물을 불끈하게 쳐다보더랍니다. 그 어머니 이제 할머니가 뭘 생각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떠준 물을 보면서 떠준 물 속에 비친 아내의 모습을 쳐다보면서 그때 시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시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그 시까지 한번 나중에 보여드리고 시를 그 시를 쓰고 그리고 또 월진이라고 있어요. 벌써 윤봉길은요 자기 있게 만든 조직이 있었다. 월진이라고 있었어요. 월진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집사람 아무 얘기 안 하고 그걸 보고 그냥 떠납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어졌고 김구 선생하고 마지막 안공근이라고 하는 안중근 선생 동생이 있어요. 안공근 씨 집에서 지난번 상해 가서 이렇게 사진 제가 찍어왔는데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개발이 안 되고 본 전통 보존 지역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서로 같이 사진을 찍고 시계를 서로 나누고 우리 이제 영원한 동지를 애를 맺고 이제 안중근 선생은 그동안 연습했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술탄 던지기 한 거 보니까 그때부터 배운 거예요. 술탄 던지기. 그 물통 폭탄을 딱 들고 하나는 도시락 폭탄, 하나는 도시락 폭탄은 자기 자결용, 하나는 던지는 거. 가지고 이제 떠났죠. 떠났는데 벌써 이 준비된 거는 윤봉길 선생은 중국인으로 변장이 돼 있었어요. 중국인. 그래서 그쪽을 잘 통과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우당 선생도 백정기 정읍 출신의 국파 백종기 선생을 보냈습니다. 이 총을 들고 보냈어요. 양쪽에 보냈는데 사실 그 백범 선생은 1부에 쏘는 게 아니라 2부에 거사하기로 했는데 1부에 기습작전 해가지고 했는데 정말 하느님이 도와서 그 윤봉길 동지 물동폭탄이 18m나 나가면서 히라카와 요시노리 한 4m 앞에서 그냥 터지면서 즉사하고 그리고 그때 그 주중공사는 죽진 않고 다리 하나 나가고 또 한쪽은 또 죽고 한 몇 명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김구 선생의 수없이 이건 내가 했다. 왜냐하면 그 뒤에 그냥 전 조선인을 다 이제 잡아들이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이거 내가 했다라고 이제 선포하고 어디로 이제 숨었습니다. 그때 김구 선생한테 붙은 현상금이 오사마 빈 라덴이 깼답니다. 오사마 빈 라덴 기억나세요? 저 후세인, 이라크 후세인을 미국 사람들이 붙인 현상금, 그 현상금까지 아직까지는 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붙인 현상금이 제일 비쌌는데요. 김구 선생에게. 그러니까 뭐 김구 선생을 잡으려고 현안이 돼 있었죠. 근데 32년이니까 13년 동안 피해가 났습니다. 근데 김수 선생 말씀이 있어요. 내가 10명을 사귀면 1년 이내에 5명은 쓸모없는 사람이 되더라. 5명이 밀정이 되는 거죠. 일본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그러는데 이 정보과가 참 문제예요. 우리가 일본 경찰을 잘 이제 습득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정보과가 셉니다. 일본은 세계 경력을 하는 일본 경찰의 가장 특징적인 건 정보과입니다. 이 정보과들이 뭘 합니까? 망원도 만드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누구 망원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걔네들이 허위로 쓴 글들이 아직 있다고 해요. 아직 공개는 안 되는데 보면 어떻게 보면 그 허위로 쓴 글들이
허위의 가짜 뉴스의 원조인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또 실제 밀정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5명, 10명 중에 5명이 밀정인 거예요. 그 밀정은 김구 선생의 바로 친구, 친척, 가까운 뭐 사람까지도 밀정이 돼서 이제 본인 당신을 이제 잡으러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김구 선생이 잔인하게 누구를 죽였다라고 오해를 받는데 그게 오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찌 보면 그때 항일운동의 전부는 밀정과 싸우는 거였다고 해요. 총알을 탄피 모으고 이렇게 바꾸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것도 없었지만 이 밀정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목숨을 손들이지 날리는 건 것이었기 때문에 그 밀정을 방지하는 정책이 있었고 그래서 우당 선생한테도 다물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다물단이라는 게 밀정 잡는 거예요. 이 주변에 청소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어떤 놈이 밀정인가를 찾아내서 그 밀정이라는 영화와 암살이라는 영화가 참 단어를 잘 선택한 것 같아요. 그 김구 선생이 그 많은 밀정과 암살 속에서도 32년에 그 거사하고 난 다음에 13년을 버텼는데 결국 본인이 목숨을 던진 거는 대한민국의 하나의 조국을 위해서 던진 거죠. 김구 선생 여기 와서도 고아 송진우라든지 뭐 격조 홍명희 선생이 자꾸 암살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때 장덕수라고 하는 사람이 뭐 한민당 수석 부총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 그렇게 센 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역사상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암살 사건이 있었고 그때 가장 지목받는 사람이 김구 선생이었는데 김구 선생이 그 법정에 나오질 않았어요. 그때 미군정 때는 실제 보면은 교신문주의라고 해서 우리 저 청주에서 그때 법정에서 그 공판 중심주의가 아주 셌어요. 그래서 수사를 그때는 아마 그 공판에서 했는 말입니다. 김구 선생을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니까 직접 트루만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 트루만이 김구에게 직접 서신을 보내서 법정에 나오라고 했어요. 사실 끌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진술을 쭉 했습니다. 첫 번째가 더 감동적입니다. 미군정의 이제 재판장이 당신 직업 뭐요, 주소가 뭐요, 뭐 주민번호 뭐요 이렇게 인정신문 하는데 직업이 뭐요? 독립운동가입니다. 예, 가장 크게 그게 독립운동 너희들 다 독립되지 않았냐? 천만의 말씀. 지금 이런 분단 앞에 그 반통일 앞에 두 개의 조국에는 통일이 독립운동이라는 끊임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게 김구 선생의 글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중근 선생 그 동양평화론 그분이 32살에 죽었습니다. 32살에 가장 그야말로 담대한 저격을 한 분인데요. 그때 이제 항소까지 했고 상고를 안 하는 대신에 제가 한 2달간 시간을 주면 본인이 쓰던 동양평화론을 다 쓸 테니까 그때 한 2달만 시간을 주라 사형 선고를 늦춰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 늦추지 못했습니다. 얘도 속였죠. 그래서 그냥 돌아가셨는데 저분의 필생의 사형 선고 받고 죽음을 연장해서까지 쓰려고 했던 것이 평화론입니다. 그때 당시에 32살의 안중근이 되는 분이 대단한 분이긴 해도요. 그때 시기에 벌써 평화였습니다. 평화. 그러니까 우리가 피압박 국가로서 우리 책임 없이 전쟁에 끌려 들어간 사람으로서는 평화였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가 해방 공간을 지내고 지금 이제 뭐 분단이지만 이제 이 남한 국가 내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이 시기에도 아직 완전한 평화를 못 이루는 이 시기에 저분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토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
독도가 싸우죠. 독도도 그렇습니다. 독도가 우리가 1910년에 강점당했지만 독도는 1905년에 강점당했습니다. 1905년에 강점당하면서 처음에 식민지가 시작된 거예요. 아직도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직 식민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분단돼서 우리 국토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게 식민지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직 우리는 식민지적인 삶을 살아오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식민지적 근성이, 그러니까 식민지로서의 그 완전한 해방이 돼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뭐 결과적으로 다행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살았으니까 그것만 계속 주장하다 보면 나중에 통일됐을 때 뭐 저쪽으로 통일된 거 아니겠느냐, 또는 경제 개발이 늦어져서 우리가 못 살게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가정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때 그 상황을 보면 우리가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한 걸 보면 우리가 아직까지 이렇게 철저히 일반 국민들이 평화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정자들은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 못하고 있는 거 보면 위정자 중심으로 해서 아직도 식민지 근성이 남아있다 이런 생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국민의 뜻을 따라서 이 정치인들이 평화에 대해서 온몸 매진을 하는 것, 이 시기에 하는 것이 그래도 저는 이 땅에 남아있는 이 높은 사람부터, 어찌 보면 위정자부터, 지배자부터 식민지적 속성이 많이 남아있는, 그리고 가장 식민지를 안 느끼는 일반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 평화에 대한 열망이 바로 식민지를 벗어나는 완전한 독립을 하는 것이다. 이게 김구 선생의 말씀이고 안중근 선생의 말씀이죠. 그 이번에 100년은 이제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정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유럽이 그 전에 전쟁을 다 종식시키고, 지금은 정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유럽이, 제가 자꾸 베르등 전투 얘기하는데요, 그때 처음 진지전이었다고 그래요. 베르등에 가보니까 우리는 친구가 되었노라 해서 드골하고 아마 헬무트 콜하고 이렇게 악수하는 거에 보면 we became friend, 아주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라고 악수한 게 있는데, 그곳에서 프랑스, 독일 두 나라의 젊은이니 그 한 자리에서 60만이 죽었어요. 60만이 그냥 한 자리에서, 좀 기간은 깁니다만 한 4, 5년 동안 죽었는데, 거기서 여태까지는 싸움이 이제 이렇게 퇴각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싸움인데, 거기서 그때부터 이제 이 총이 개발되고 이 기관총이 아주 신형화되고 그러면서 진지전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거기서 60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베르등 전투 얘기를 많이 하면서 어떻게 이 평화로운 이곳에서 프랑스 30만, 독일 30만이 여기서 이렇게 죽었느냐 말이야. 그 영혼에 대한 슬픔이 없느냐고, 그런 그 정치인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막 우는 장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싸웠던 독일, 프랑스가 지금 보세요. 그냥 국경이 뭐 국경인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요새 독일이 하이웨이에 돈을 안 받고 프랑스는 비싸니까 독일 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간다고 해요. 프랑스는 안 가고. 그러니까 매연도 독일이 많고 돈도 안 받고, 그러니까 다 독일 쪽으로 간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독일이 유명해져서 프랑스보다 훨씬 돈을 더 많이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관광지가 돼가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뭘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나 독일, 프랑스 보면 어떻게 불과 몇 년 전에, 한 몇십 년 전에 이런 전쟁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근데 그들은 그게 극복을 했죠. 우리 같은 시기에 이게 뭡니까 도대체? 예? 코리아 리스크라는요, 저는 5% 10%가 아니다. 제가 볼 때 이건 최소한도 50%가 넘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갈 때까지 최소한 정말 간 겁니다. 이제 우리가 평화라는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지 않으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확대나 변화, 발전이나 번영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평화라는 것은 또 부수 효과가 너무 많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번 그 100년을 우리가 겪는 이 시기에 우리가 갖는 것은 다시금 평화, 다시금 반전쟁, 다시금 이 땅에 전쟁이 없어지길 이제 바라는 마음입니다. 넘어가기 전에 그 안중근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어요. 이 얘기는 정말 우리 청년들한테도 이렇게 제가 하고 그러는데요. 안중근 총알이 지금 이제 일본 헌정기념관에 있어요. 아까 대한민국 헌정기념관에 이조구 사진이 있다고 했는데 그 지하실에 안중근 총 하나가 있고 총이 있습니다. 브라우닝 벨기에제 총인데요. 그때 저 총은 굉장히 무겁고 이제 최초로 연사가 되는 총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7발을 동시에 빵빵빵빵빵 쏠 수 있는 총이었다고 해요. 7발을 샀습니다. 안중근이 거기다가 총 아래다가 십자가를 새겼습니다. 십자가. 이분이 본명이 토마스인데요. 글쎄 하나님께 기원하기 위해서 그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또 일설은 이게 이제 우선 도는데 바람의 저항을 좀 더 많이 줘서 덜 돌게 하려고 이렇게 십자가를 걷다고 하거든요. 두 가지 뜻이 다 있었겠죠. 7발을 넣었습니다. 넣을 때 딱 한 발 빼놓고 6발을 쐈습니다. 6발을 쏜 상대방은 이제 이등방문이었습니다. 이등방문은 그때 시기에는 트위터도 없고 무슨 요새 페이스북도 없어가지고 이등방문 얼굴이 도대체 생긴지 어떻게 생긴지 몰랐어요. 그 이제 한 3발을 이등방문인 것 같은 놈 3발,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어떤 놈 차례로 3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조건은요, 이제 우리가 올림픽 나가서 총 쏘는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 무겁기도 하고 이거 뭐 본인이 또 이걸 변장하기 위해서 그 안중근이 첫 번째 잡혔을 때 모습은 완전히 정말 날티나는 젊은이 32살의 젊은이였어요. 첫 번째 이등방문에게 얼굴이 딱 마주칠 때의 모습은 피합니다. 만약 그렇게 했으면 그때 이등방문은 아마 천상천하 유아 독전 같은 사람 아니었습니다. 이등방문이 우리 1909년에 총 맞을 때요. 1905년 을사 조약 때 이미 일본에서 2번이나 총리를 한 사람입니다. 일본의 총리라고 이번에 이제 15년 동안 바뀌었죠. 천황이 살아있는데 바뀌었는데 그 천황에게 이미 모든 걸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천황 빼놓고는 최고. 그래가지고 만주국도 만들고 이제 세계를 자기 손아귀에 넣는 천황 대신 만드는 이제 이미 일본은 다 졸업했고 이등방문은 어느 정도냐면 뭐 이렇게 누가 총을 딱 들이대면 한번 쏴봐 이렇게 하면 못 쏘는 정도로 정말 빛의 광채가 나는 그런 이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중근의 그 담대함은 첫 번째 시선을 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지 않고요. 총이 다 이쪽으로 들어오죠.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보던 거기서 이렇게 피해를 이렇게 이제 지나갈 때 사선이 됐을 때 여기죠. 여기 쏴서 6발을 거의 한 8-9m 정도 되는 데서 6발 쐈는데 우선 주무래기부터 그 모리 보좌관, 그 다음에 그 닭가스인가요? 그 만철 이사,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보좌관 3명 딱 날아가고, 그 다음에 주역 그 이등방문은 하나는 늑골, 하나는 허파, 하나는 심장에 그냥 한 방씩 딱 꽂혀서 총 쏘보신 적 있습니다. 저기 M16, M1, M16 정도는 이건 잘 맞잖아요. 이 총이 제대로 정말 그 6발을 한 발 실수 없이 가장 담대한 저격을 정말 한 것이죠. 그때 그
이 안중근의 그거는 정말 대한민국 혼이 다 섞었다고 봐요. 그 안중근하고 우덕순하고 조도선은 또그 유경아 네 명이 이제 한 팀이었는데 사실 뒤에 최재형 선생이 있었다고 그러죠. 최재형 선생은 그 29분에 임시의정원 때 재무총장을 하신 분이에요. 최재형. 그때 이미 벌써 일가를 이룬 분인데요. 총이나 이런 것은 이 한 분이 1년 동안 먹을 양식값보다 더 비쌌다고 그러니까 저 총을 하나 마련하려면 대단한 공력이 필요했겠죠. 총이 여러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조도선 우덕순한테도 필요했고, 그래서 하얼빈역에서 한 차로 한 2시간 떨어진 걸 최가구역이라고 했습니다. 최가구역에서 1차 거설하죠. 1차 거설하고 거기서 실패하고 사실은 그 최가구역에서는 여기 이제 정션이었답니다. 그래서 열차를 바꿔 타야 되는 그런 데이기 때문에 여기가 오히려 더 시간이 많겠다 해서 처음에 안중근이 거기서 거사할까 하다가 안 하고 거기서 조도선과 우덕순을 놔두고 이제 안중근은 하얼빈에 갔죠. 그 첫 번째 역에서 최가구역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안중근이 성공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하나 보면 그냥 정말 신념과 그때 32살에 어찌 보면 한 2개 중대를 잃어버린 자기의 어찌 보면 좀 자기의 과실이 있어서 잃어버린 아주 낙담에 빠진 안중근이라고 하는 사람의 행위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그야말로 세계의 저격이라고 하는 그라고 얘기하는 안중근 선생은 6발을 정확히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갔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때는 여기가 러시아 법정이라 원래는 나는 15개의 그 안중근 이등방문의 그 전쟁 범죄를 다시는 나는 전쟁 포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민간 법정에서 하는 일본에서 하는 법정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걸 조금 주장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때 이제 대동보라고 하는 최재형 선생이 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것이 다 기사가 됐고 그 기사는 그 안중근 사형 선고가 내려졌던 그 법정에서의 그 영국 신문들이 그걸 세계에 팔아냈다고 해요. 그때 영국의 기억 안 나는데 어떤 기자는 이등방문을 완전히 정의롭게 정의로운 처단을 한 안중근의 일방적인 승리였다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 때 하나도 듣지 못해서 보지도 못하고 그런 장면 그런 것들이 왜 교과서에 안 나왔는지 난 지금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제 1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제가 새롭게 보고 처음 보고 이러면서 이런 걸 이렇게 그냥 만남처럼 얘기하는 것 이 자체가 우리에게 참 너무 답답한 현실이고요. 그 마지막으로 일본 이제 45년 8월 15일 이름도 참 공교로운데요. 아베 무토 유키라고 하는 마지막 총독이 나는 분명히 이 나라에 다시 돌아온다. 나는 분명히 돌아온다. 그러면서 기자가 첫 번째 했던 것은 메가더의 폭고요. 메가더 장군이 우리에게 참 위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 포고령을 보면 완전히 식민지를 온전 정착시키는 아주 주범이 메가더입니다. 포고령과 두 번째 우리나라 한국은행 국책은행에 지금까지 26년 동안 발행한 국채의 10배 되는 국채. 그러니까 아마 그때
우리 개념으로는 우리가 지금 400조의 그 국가 예산이라면 거의 그에 버금하는 정도의 부채를 마련해서 내가 돌아왔을 때 반겨 맞이해 줄 사람은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물심양면으로 이미 그 아베 무토요키는 자기 돌아올 준비를 다 하고 간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10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는 아직까지 식민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저는 언제 아베가 무토유키가 진짜 아베가 되어서 나타나야 되는지, 저 아베 제가 지금 하는 거 보면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듣고 또 어린 시절에 뭐 역사뿐 아니고 체득하면서 살아온 그 사회 현상에 대한 이제 그 성찰은 역시 우리는 아직까지 완전한 김우 선생님이 말씀한 것처럼 독립운동을 하면서 살아야 일정 어떤 사람들은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우리가 완전한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세계에 아직까지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국민들에게 가장 강하게 요구로 분출되는 것이 이제 평화인 것. 평화는 바로 그런 이제 식민지 완전 독립을 이제 만들어내는 하나의 이제 첫 번째 시발점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특히나 우리 민주당 이 정부에서 꼭 반드시 대통령 시절에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게 되면 또 우리나라 정치도 많이 변할 것이다. 좀 더 여유 있는 뭐 서로 논쟁도 하고 뭐 일본처럼 말이죠. 일본에 보면 아베 아까들은 채널을 하다가 또 옆에 채널이면 또 스모 쟤들 그 찌름하는 채널 딱 보다가 또 재미없으면 아베 싸우는 것도 보고 저쪽도 이런 무슨 권투하는 것도 보고 뭐 이런 하나의 채널로 이제 조금 더 비중 있는 채널이긴 하겠지만 그와 똑같은 채널로서 하나되어 있는 그런 이제 수평적인 나라와 우리는 차원이 다른.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통령, 정부가 우리 이 정치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위대한 전진을 하고자 하는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로서는 불러오십니다. 그리고 그거 안 하면 하면 우리가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못하면 이제 죄인이 되는 거지, 잘하면 영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거의 그렇습니다. 못하면 죄인이 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극복하는데 같이 나가고 저도 이 100년이 넘는 이 다음 100년을 처음 걷는 그 시기에는 그곳에 온 목숨 던지겠다, 바치겠다 이런 각오로 100년을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정말 안양의 이 새로운 공기에 그 따뜻한 공기에 새로운 100년을 같이 한번 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